할 수 있을 때 합시다. 힘들어도 힘내. 힘들어요. 힘이 있으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힘들지도 않아. 자, 30에서 33번. 역시 문제 먼저 보면 이 글에 대한 이해 그림이 있대요. 이거 내가 쓴 거랑 똑같다. 이렇게 있고 가의 이유,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치? 또 있나? 비문학 지문이? 이거 마지막이네. 좀 버티면 문학은 좀 말랑말랑하니까. 자, 또 봅시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생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 당연하죠.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하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 기술.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거래 인정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 인증받는 방식.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항상 바뀐다는 얘기죠. 자,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자, 분류 들어갔네요.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네. 비동기화는 발생기하고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어요.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이미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 입력하고 여기 번호 누르는 게 있네. 6자리 누르면 되는 겁니다.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이거 누르면 여기에 이제 번호가 뿅 뜨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로그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이해됐니? 영훈아 이해됐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어떻게 돼? 질의값이 뿅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번호대로 띵띵띵띵 누르고 번호 탁 누르면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가 뿅 뜨는 거예요. 귀찮지? 예, 이거 입력하고 또 확인하고 하니까.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다 또 분류해놨다. 그치? 동기화 방식인데 이벤트가 있고 시간 동기화가 있대요.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초값이란 사용자의 신상정보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값이며 카운트 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존 값,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 이건 뭐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그쵸? 비밀번호를 계속 생성되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카운팅 되겠지. 그치?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 문제점. 비밀번호 생성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서로 카운트 값이 달라져요.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하면은 비밀번호 생성하고 그 시간 내에 못하면은 뭐 다른 비밀번호 그러니까 또 새로운 뭐 함수값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일방향 함수는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자,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하여 XN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 F로 한 번 더 계산해 XN 플러스 1을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 플러스 1번 수행하여 xn 플러스 1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뭐니? 계속해서 함수값을 더 넣어준다는 얘기네. 그치? 한 번 과정 거칠 때마다 한 번씩 더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부분에 가 묶여있으니까 몇 번입니까? 3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2019년 3월 7일 오전 10시 인증을 시도하고 오전 10시 30분에 인증을 다시 시도,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인증 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에서 XN이 노출되더라도 R은 알아내기 당연히 어렵죠. 저기 뭐 역연산 하기가 어렵다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역연산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서 사용자 A의 R은 서로 당연히 다르죠? 기억과 니은. 자, R이 나왔으니까 확인하면은, 자,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그런데 인증 시도가 다르잖아. 시간이 다르니까 R 값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N은 같겠고 오전 10시 30분에 인증 시도한 거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인증 시도한 것은 XN이 같으면 안 되지. 매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쿵저렇쿵, 그치? 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R 값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같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른데 얘가 틀렸네요.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디귿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초값은 서로다르죠. 기초값은 뭡니까? 그 사람이 금융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기초값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기초값 어디 있지? 기초값이 여기 있군요. 사용자의 신상정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그쵸? 그러니까 A와 B는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5번, 기억력 디귿에서 사용자 B의 XN 플러스 1들은 서로 다르게 당연한 겁니다. R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R값이 달라지는데 왜 인증하는 시간이 달라서 XN이 같겠군? 아니요. 그리고 횟수는 한 번 더, 함수 계산 한 번 더 들어간다라고 A 부분에 얘기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이 실패해.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부모님 쓰시거나 뭐, 그치? 혹시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요? OPT? OPT야, OTP야. 예, OTP. 없나? 3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거네? 그쵸? 이벤트 동기화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화. 이거 안 보이냐 또. 어디 있더라? 이벤트 동기화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뿅뿅뿅. 그래서 저장해 두었다가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하니까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비밀번호 받고 인증하지 않으면, 그치? OTP하고 서버하고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 동기화는 시간을 맞춰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디 보자.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 맞는 거니까 뭐 시간 관계상 안 보겠습니다.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되겠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이 어떻게 발생기는 발급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한 xn 생성,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 F를 한 번 더 계산해 xn 플러스 1 이거죠? 그치? 달라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아니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fn이면은 여기는 fn 플러스 1 이렇게 x 들어가고 예. 달라진다라고 질문에서 확인했으니까 1번이 아니죠. 뭐 요 문제는 그래서 이 OTP 문제는 조금 평이해요. 다른 것들보다는. 32번 가의 이유. 자,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 가장 적절한 이유가 뭐냐?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게 하기 위해 요거 같은데 인증서버 응답값과 카운트 값을 일치시키려고 인증이 성공할 때마다 기초값을 동기화하려고 인증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려고 지리값이 갱신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면은 예. 자, 비밀번호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 증가하고 성공하면 인증 성공하면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답은요. 네, 1번이 되는 거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밀번호에 카운트 값을 반영을 합니다. 질문 3, 4에서 37번 고전소설이 되고요. 자, 김진옥전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가의 서사적 기능, 그 다음에 박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기를 감상해라. 36번 박스는 읽고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이거는 문맥의미가 아니라 우선 보기를 좀 봐줘야 돼. 이런 건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섞여 있는지. 얘는 섞여 있기 때문에 미음까지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36번 박스를 보자면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바탕으로 부분 줄거리. 자, 서술상 특징 잡고, 그렇죠? 인칭하고 묘사 부분 잡고서 끊어읽기, 그리고 고전 소설이니까 호칭 정리. 김진옥은 승전 후 전쟁에서 이겼네.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남의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곡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환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한 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얘네가 나쁜 애들이죠. 무양공주, 이선영, 정동환, 그쵸? 용왕왈. 이는 수중에 기유한 법에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환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70이 넘도록 녹발 푸른 머리에 장춘 항상 젊을 것이요. 또 죽은 사람이 입에 넣으며 환생하나니 이는 극한 법에로소이다. 선물 받고 있네.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은 이때 원수가 누굽니까? 김진옥. 호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용왕의 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이때 수부는 어디입니까? 물속이 되는 거죠. 과인이 수부를 보존케 하니 어찌 천자케 현신을 두신 치아를 아니하리요.
과인의 수북 용왕 지켰죠?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등곡 용왕을 물리쳤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천자께 현신, 어진 신하를 두신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그러를 닦아 원수께 붙이고 문장을 닦아서 원수께 붙이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선물 준 겁니다. 원수가 살해하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새로운 사람 나왔네.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요? 하고 일광주 한 낯을 주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별한다니까 선물 하나 또 줬네. 여동비는 또 한낱 부채를 줘. 또 이상한 사람 나왔죠? 이 사람은 뭘 줬어요? 부채. 이 부채를 한번 붙이면 운무,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비 올 때 붙이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그래서 일광주, 그 다음에 부채, 득템. 그 다음 두목지는 또 새로운 사람 나왔네요. 칼 하나를 주면 말하길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 테니 가져가소서.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 표주박인 것 같아요. 하나를 주면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노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 다하지 못하니 가져가라. 그러니까 술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니 원수가 받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용궁에서 아이템 득템을 했습니다. 그치? 옷하고 비단 옷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진주 비단 옷하고 진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줬냐? 일광주하고 부채하고 칼하고 금표통을 얻어서 떠납니다.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너라. 자, 장소 달라지니까 끊어야 되겠죠. 그쵸? 김진욱이 용궁 가서 용왕을 도와주고 아이템을 득템합니다. 각설 차시 그때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다니 얘네들은 아까 여기네요. 그치? 이성희왕, 정동희왕, 무양공주가 누구? 이 부인, 유진옥이 아는 요 부인과 아들 애윤을 죽이려 하는 그 장면이 되겠네요. 무사가 애윤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윤이 통곡할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장인이 여기고 이 장인하다라는 것은 뭐 불쌍해서 뭐 눈 뜨고 못 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기 힘들 정도로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얘기야. 불쌍히 여겨 달래며 말하길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요 하고 이끌어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나니 이렇게 웃긴 놈이죠. 그렇죠? 꼭 살려줄 것처럼 말하다가 그냥 풍덩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자 서술자계의 편지자는 논평. 소소한 창천이 푸른 하늘이 굽어 살피실지라. 자 이걸 통해서는 앞날을 암시를 하고 있는 그치? 굽어 살피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애운이라는 애가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용왕이 그 강의 용신에게 칙지를 내리사 칙지는 왕이 명령 내리는 것을 칙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소로 방황하더라. 그래서 용왕의 동무로 애운이 살아납니다. 중략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 수레 위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조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말하기를 가련하고 애달불사 유부인 같은 요요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 원망스럽게 죽을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후토는요 뭐 이렇게 누런 하늘 그 다음에 후덕한 땅 그러니까 이 세상 굽어 살펴섭소서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령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요. 설법이죠. 그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참 이렇듯 힐난할세 비난할 때 선영과 동안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삐 배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각설 한편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이제 애운은 자기 아들이죠.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할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개명전에 다 올려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가내하로서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배를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앙천탄식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를 왈 절하며 말하길 이 강은 길이가 만리요 넓이가 30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널이고
선생은 진욱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하고 무수히 절하더니 이때 화산도사가 천지상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던가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 크게 놀라 급히 조화를 부려 인력소선 작은 배를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자 이건 이제 비현실적 요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가 대히 크게 기뻐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이 똑바로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지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에 무수한 사람이 3대같이 모여있는데 자 여기 쭉 보니까 어때요? 요약적 제시가 되어 있죠? 장면이 급변합니다. 공간이 급변하고 있어요.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한시바삐 바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 구하려고. 그 가운데 옷에 기치를 세워 기치는 깃발 옷에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거늘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하고 금편 금찻찍을 들어 말을 치니 이 말은 비룡마라 하늘을 나르는 용마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살은 화살같이 달려 법장 형장이 되겠죠? 형장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때 어떤 시각? 목자를 시각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이때 한 대장은 누굽니까? 김진욱이죠. 정동환 등이 대경실세에 가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해 울며 말 부인아 김진욱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옵소서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말하길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치는 진정하옵시 그 부치를 배옵소서 하고 얼굴을 한 대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천지 일월이 무강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서술자계의 편지자중 논평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역시 서술자계의 편지자중 논평이면서 앞니를 암시해주고 있죠. 살아난다는 것을.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 그 상황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노하는 마음이 충천하여 동안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을 큰 신하를 천자, 황제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10분 인분하고 인분은 분을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부인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진욱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부인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부인을 구했다. 틀렸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강을 못 건너가고 있을 때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말을 달려서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유부인을 구했다. 아니올시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패스하고요. 35번 안 하고 그냥 넘어와 버렸네.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는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이제 배가 없어. 가야 되는데 그치? 배가 없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난간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 높여주는 이게 되겠지 그치?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배가 없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큰일 났다는 얘기죠. 36번 아까 우리가 박스를 봤고 1번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맞고요.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 강화 그렇고요. 김진욱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맞고 소재를 통해 두색의 연계 관계 그렇고 김진욱이 용왕의 수부를 보존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세계의 연계관계를 보여준다. 그렇고 수중계에서 김진욱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렇죠.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욱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낸다가 아니죠. 이거는 용왕이 나라를 구해주니까 땡큐 하다고 또 잘 가라고 선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리을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준다. 우리 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천지 일원이 무광하고 산천춤이 다 슬퍼다. 비판적인 것이 아니죠. 동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1번 아니란 얘기. 니은과 미음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에 일어난 사건을 짐작케 한다. 자, 미음 먼저 확인해 볼까요?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디요. 맞고요. 자, 그러면 니은 확인해 볼까? 피숑.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암시하는 부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맞는 설명. 질문 없습니까? 자,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가옵니다. 38에서 42번 문제. 시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산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정비석에 산정무한이 있고요. 얘는 수필입니다. 수필인데 금강산을 유랑하는 수필. 38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 나중에 풀 문제. 39번 읽어가면서 풀 문제. 40번 가와 나를 감상하는 나까지 보고 풀 문제. 그리고 41번 다에 대한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보니까 A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A 보고 풀 문제. 봅시다. 먼저 이홍유의 산민육과 산의 백성의 여선놀이라는 뜻이네요.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에 절로 누고 산과 물 사이에 절로 누고 산수가 의미하는 바는 자연을 의미하고요. 공명부기를 뜻밖에 잊었으니 나 이거 싫다는 얘기죠. 차중은 이중에 청유한 흥미를 혼자 좋아하노라. 맑고 그윽한 흥과 미를 혼자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즐긴다. 혼자 즐긴다. 이런 얘기네요. 조그만 이네 몸이 천지간 세상에 혼자 있어 청풍명월을 벗삼아 누웠으니 의인법. 왜 의인법입니까? 청풍명월을 친구 삼아 누웠대요. 의인법. 그러니까 자연친화. 세상의 시시비비를 나는 몰라 하노라. 시시비비 줄여서 시비죠. 세상의 다툼을 나는 몰라 한다. 그러니까 속세가 싫다. 자, 그러면 세상하고 청풍명월하고는 좀 대비되고 있네요. 그렇죠? 물론 시시비비도 대비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 때 조그만 초당은 초가집, 조그만 초가집을 시내 위에 이루어두고 시내가 위에 이루어두고 목전 눈앞에 보이는 소나무 대나무야 내 벗인가 노라. 자, 사람이 아닌 것에 도노법을 쓰면 누구누구야 도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에 도노법을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이지요. 내 친구인가 하노라. 살림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를 모르겠노라. 자, 살림하고 세상사하고 역시 대비.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홍진 속세가 되겠네요. 붉은 먼지는 속세. 물 외에 뛰어든 몸이 보니 어렵거나 물 외에 뛰어든 몸. 그러니까 삶을 밖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자연이 되겠죠. 물 외에는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뛰어든 몸이 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려워라. 이때 은혜에 보답은 누구 은혜? 임금에 대한 은혜가 되겠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어렵구나. 왜? 나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시를 볼까요? 유산가 제목 그대로 보면은 산에 놀러가는 노래. 화란 충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자, 꽃 난초 봄에 가득하고 만화방창 모든 사물이 활짝 폈다. 때 좋다 번님내야 산천경계 산천경치 구경 가세. 뭐뭐 하자 권유 청유하고 있죠. 문매금이 파악하는 걸 놓치고 있었네.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먼저 따져봅시다. 문매금이가 어디 있죠? 39회 1번 속세와 거리둔 처짐을 나타내고 있다. 맞고요. 니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한다. 맞네요. 죽장망의 단표자. 죽장 대나무 지팡이, 망의 가죽신, 단표자 간단한 표주박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단촐하게 물병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만산홍로 온 산에 붉은 것과 푸른 것은 1년 1도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 춘색 봄빛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시각적이죠.
창송 취주,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는 창창 울르란데, 거꾸로 하면 울창한데. 기화요초 남만 중에 기화요초, 향기로운 풀과 향기로운 꽃, 어지럽게 핀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네, 시각적. 유상행비는 편편금이요. 유상행비, 버드나무 위에 노란 앵무새는 편편금, 조각조각 금이요. 화간 전무는 화간, 꽃 사이에 전무, 춤추는 나비는 분분설이라. 흩날리는 눈이라. 대꾸법을 쓰고 있죠. 유상행비는 편편금이요. 화간 전무는 분분설이라. 대꾸법. 삼춘 가절이 좋을시고, 삼춘 봄, 가절 좋은 시절. 봄에 좋은 시절이 좋구나. 도화 만발 점점 홍이로구나. 도화 복숭아 꽃이 만발해서 점점이 붉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 어주 고기잡이 배, 축수 물 가운데 고기잡이 배에 애삼춘 연을, 삼춘 봄을 사랑하거늘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중략, 층암 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자, 음성상징을 쓰고 있죠. 수정염 들이운 듯 지규법. 이골물이 주르르, 저골물이 쌀쌀,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치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물방울 튀고 물이 흘러가고 서로 섞이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 건너 병풍 속으로 으르렁콸콸. 역시 음성상징어. 으르렁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지규법. 소부호요 문답하던 기산용수가 여기가 아니냐. 여긴 서리법이 되겠죠? 소부호요는 알고 있죠? 여기 있네요.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뭐 이렇게 관직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거 싫다 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사람들.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새 소리는 천고절. 옛부터 절이 있고, 적다종조 소쪽새는 일년풍이라 1년의 풍년을 노래한다. 일출낙조가 눈앞에 펼쳐지니, 일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니 경계무궁 좋으시고, 경치가 무궁 끝이 없는 게 좋구나. 산에서 노는 어떤 흥치를, 풍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가와 나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더라? 40번 문제네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의 내용 감상. 이거 읽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했네. 가의 작과와 같은 사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주로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계층의 전문 가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자, 1번. 가의 공명부기는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이거랑 연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의 조그만 이내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 것. 이거는 좀 맞지가 않죠. 다시 확인해 보자면, 조그만 이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 청풀 명월을 벗삼아 누웠으니 자연 속에 있는 겁니다. 그치? 속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것이니까 두 번째 설명은 틀렸습니다. 아, 39번이 우리 이걸 또 안 했나? 디귿도 안 했네요. 39번 정신 나가나 보다.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한다. 디귿. 만상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춘색 봄빛을 자랑노가 색색게 붉었는데 맞죠? 우리가 39번에 3번까지는 지금 제낀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지문을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정비석의 산정무한. 산의 정치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산은 언제 어디나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쳐 노르대 뽑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문형을 몇 번이고 탐복하면서 흡사, 동양화의 화폭속을 거니는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자연 일체감이죠. 확인. 39번은 주위 단풍과 물화일체가 된 심장. 그러네요. 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5번이 아닌데 이따가 확인하고. 옷을 훨훨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만 같다. 그림 같은 연하담 수련폭을 완상하며 몇십 구비의 석계, 석계는 돌계단이에요. 연하담 연못입니다. 수련폭, 폭포예요. 몇십 구비의 석계, 돌계단과 목잔과 철삭을 다 파고 나니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300단의 가파른 사락다리. 한 층계 한 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에서 시야는 일망무제로 탁 트인다. 눈에 거칠 게 없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해발 5,000척의 망군데 천하는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호지간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칠 사이 지호지간에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은 단걸음이 건너뛸 정도로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의 허다한 봉들이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수많은 봉들이 전쟁에 할거하는 영웅들처럼 전쟁 때 일어나는 영웅들처럼 여기에서도 우뚝 저기에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 단에는 낭떠러지 무한제로 뚝 떨어진 끝이 없는 곳으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열처럼 피처럼 붉다.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에 칠보단장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낯붉힌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감상하고 있죠. 저물 무렵에 마하연의 여사를 찾았다. 산중에 사람이 귀에서였던가. 어서 오십사는 상냥한 안주인의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를같이 고왔다. 39번에 5번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 틀렸죠? 퇴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여장을 풀고 마하연사를 찾아갔다. 여기는 선원이어서 참선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 크지도 않은 절이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30명은 됨직하다. 이런 심산의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련하는 그러니까 고승들 나이가 든 승려들 고승이라고 그러죠. 이런 작은 절에 그런 고승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청산 행욕지 백운심천 노승다. 뜻풀이 그대로 가면은 무한청산 끝이 없는 푸른 산에 행욕진. 자, 자신의 그 욕심을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운심천 노승다. 흰 구름이 깊은 곳에 노승이 많구나. 자신의 욕심을 푸른 것이 끝이 없는 곳에 욕심을 다하고 흰 구름 깊은 곳에 노승이 많다. 옛글 그대로다. 노독, 여행 과정에 쌓인 피로죠. 노독을 풀 겸 식후에 바둑이나 두려고 남포등 아래 앉으니 온고 지정이 불현듯 새로워졌다. 예전의 감정이 새로워졌다.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인데 하며 불을 바라보는 문영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나도 장난삼아 심지를 돋워보았다 줄여보았다 하며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운 얼굴들이 흐르는 물에 낙하송이같이 떠돌았다. 기행문이 되겠네요. 자, 41번 먼저 보고 3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맞고요. 여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니죠. 어떤 그 센치해지는 거야 그냥. 남포동 보고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 사실 문제를 풀 때 이런 거는 다시 좀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보류하고 제끼고 다른 걸 보세요. 이거 하면 또 시간 걸리고 하니까 이게 문제 풀 때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하단과 수련폭을 둘러봐서 밝히고 있다. 글쎄, 자,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며 만군대 등정 과정과 만군대에서 조망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기행문이기 때문에 여정 견문이 있고 그다음에 감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고요. 마한 여사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한마디에 공감하며 오늘 여정 중에 발생한 일 사이 갈등 이거는 없었죠? 그러면 2, 3, 4번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먼저 만군대 등정 과정과 만군대 조망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조금만 확인하면은 뭐 답은 4번이 되겠지요. 만군대 등정, 여기 있네요. 만군대 장엄하다. 그리고 백마봉은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다. 그쵸? 그렇다면 뭐 답은 4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38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나는 음성상징어가 있는데 가는 음성상징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아니요. 과거와 현재 대비한 거 아닙니다. 가와 다는 움직임을 나타내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 시조는 역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많죠. 비유법은. 그렇지? 뭐 아까 뭐 의의나 들어갔고 그렇죠? 의의법은 직유법이 하나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화려하게 썼어요. 직유법, 은유법 막 다 썼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했고 40번도 했고 41번도 했고 42번 문제만 남았네요. 자,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뭐는 당나라 승려 영일이 지은 한시의 일부로 A는 한없이 청산 끝나 가려 하는데 흰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처음에 황혼 무렵 마하연사 주변에서 바라본 단풍의 예상적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저녁별 아래 술에 멈추고 단풍잎 바라보니 설이 물든 가을잎 봄꽃보다 더 붕대나는 구절을 인용하려 했다가 퇴고 과정에서 생각을 바꿔 A를 인용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원래는 이걸 쓰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걸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이야기를 썼습니다. 단풍에 대한 묘사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개상의 단조로움을 피해 뭐뭐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하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는 의도.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아니고요. 마하연사의 유래와 아니고요. 마하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방문 고생 아니고요. 마하연사의 옛날과 다른 종교적 교를 익히기 위해 애쓰는 승력 없음 비판 아니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3에서 4, 5번. 자, 어디 보자. 곽재구의 구두한켤레시와 문태준의 극빈이 있고요. 문제 역시 보면 가나의 표현상 특징. 보기를 참고해서 A2를 감상한 내용인데 요거는요. 지금 여기 들어갈 때 잠깐 끊고 보고 제껴가면 돼요.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번 가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곽재구, 구두한켤레시. 자, 시를 볼 때는 세 가지 틀만 보면 돼요. 정서, 외, 표현, 기법. 보자. 제목부터 보고, 구두한켤레시.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저기 공감각 들어가 있죠? 소리는 청각적인 것인데 이게 묻어 있다. 시각화 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에 시각하고요. 진짜 묻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뭡니까? 구두 신고 고향 갔다 왔다는 얘기지. 겨울볼이 파랗게 꽂힌 강둑에서 시각적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쑥골 상여집 흰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뭐뭐일 때도 뭐뭐에서도 반복 가군 맞춰주고 있고 찰랑찰랑 자, 음성상징어 나와 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린다. 청각. 그러면 진짜 들립니까? 아니죠. 던져놨어요. 구두 밑바닥에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고 들려놨기 때문에 흰눈 속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 아래서도 강물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귀는 얼어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네요.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자, 아까 얘기한 부분 A 부분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잠깐 끊고 얘를 읽고 들어갑니다.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이 계기로 작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의 신과 같은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나는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계기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1.
강물 소리를 듣고 온 구두는 귀가 얼어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맞죠? 설명이.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 네, 그러네요.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했으니까 1번 설명 맞습니다. 다시 지문.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사이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나가 좀 들어갔죠?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그치? 의나. 아까 구두가 많이 낡았네요. 2번 꿈틀대는 부끄러운 촉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모습과 연결이 된다.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 아마 발가락이 되겠지 뭐 신발을 신었으니까 부끄럽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지문. 고향 텃밭에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이 구두 신고 처음 간 거야.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하니 덜그럭. 자, 그럼 요 부분, C 부분.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가 건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랜만에 들는 고향의 신과 같은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맞지가 않죠? 그래서 44번에는 3번이 적절하지가 않겠다. 이렇게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태준의 극빈. 극빈은 뭐 아주 극한 가난?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자, 이런 거를 행간걸침이라고 그래요. 행간걸침을 쓰는 이유는 독자로 하여금 보다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강조죠.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운을 주려고 행간걸침을 씁니다. 흰 연물꽃, 여기 색깔 들어가 있고요. 채소밭에 꽃밭을 갖고 왔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있는 것이었다. 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열무꽃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3초씩 5초씩 짧게인데 나비들한테는 느슨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여기는 대꾸가 또 있네요.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잃었다라는 얘기 아니죠. 그치?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보자면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는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위로. 떨어지는 의미가 없죠. 두 번째,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시제를 사용했다.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있고 여기도 현재형인데 들린다. 그렇죠? 들려준다. 현재형입니다. 2번도 아니고요.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여기 색채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있네. 흰 눈 속 파랗게 있고요. 나에서는 색채 이미지가 어디 있나요? 흰 열무꽃잎 나미떼 여기 있네. 그럼 맞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있으면 있는 겁니다. 4번 확인해 봅시다.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너 또는 누구누구야, 뭐 순이야, 춘향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가 없습니다. 5번 가와나 모두 반어적 표현 없습니다. 반어적 표현은 반대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45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찰랑찰랑에서 출렁출렁으로의 어감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거야.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글쎄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초면과 구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과거 경험이 내포되어 있으면 드러내봤고, 짧게와 느슨한의 대비를 통해 동일한 것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화자 인식.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짧은데 이 나비들한테는 느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편하게와 설핏을 통해 예기치 않게 조성되는 화자의 상황이 대상의 긍정작용. 그렇고 가까스로와 비로소를 통해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화자 안타까움. 아니 이건 없죠. 그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발 딛고 쉬려고 내줄 것이 선잠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온 동안 나에게는 없었다. 근데 지금 채소밭 했는데 여기에 나비들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꾸준하게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좀 타이트하게 나갈 거예요.